이 놀라운 새는 1년 내내 거의 매일 알을 하나씩 낳을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항생제가 전혀 필요하지 않은 생명체입니다. 비바람을 견디기 위해 난방시설이 된 헛간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품종은 가장 뜨거운 여름 폭염을 견뎌내고 영하의 겨울밤에도 생산 능력을 전혀 잃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몸무게는 7파운드, 약 3.1kg에 육박하며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들이 낳는 달걀은 영양의 보고로 슈퍼마켓 선반에서 볼 수 있는 그 어떤 달걀보다 오메가3 지방산은 2배, 비타민 E는 3배나 더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수세대 동안 전 세계의 가정에서는 생계의 핵심 요소로 이 새를 길렀습니다. 하지만 지난 세기 어느 시점에 이 새는 풍경에서 거의 완벽하게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실종은 새가 사람들을 실망시켰기 때문도 아니고 더 우수한 대안이 발견되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너무 뛰어난 성능을 가졌기 때문에 사라진 것이며 그 효율성이 잘못된 사람들에게는 위험 요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스트랄로프 암탈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역사상 개발된 가장 생산적인 가업형 헤리텍스 닭 품종이며 상업용 가금류 산업이 우리의 집단 기억 속에서 조용히 지워버리려 했던 바로 그 특정 품종입니다. 이 새가 왜 그토록 특별한지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1890년의 영국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 시기에 윌리엄 쿡이라는 가금류 사육가는 조용히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작은 농장에서 미노르카, 플리머스 록, 그리고 랑샨 종을 교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물이 바로 블랙 오르핑턴이라 불리는 새였습니다. 이 새는 육질이 단단하고 달걀 생산량도 괜찮으며 성격도 온순한, 존경할 만한 다목적 조류였습니다. 하지만 윌리엄 쿡의 진짜 유산은 영국 땅에서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진정한 영향력은 그가 기른 새들이 바다를 건너 새로운 대륙에 도착했을 때 실현되었습니다. 호주의 사육가들은 1900년대 초에 이 블랙 오르핑턴들을 입수했고 매우 구체적이고 단일한 목표를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들은 전시회 리본을 따는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화려한 깃털이나 어떤 종류의 미적 외관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초점은 전적으로 달걀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달걀, 더 큰 달걀, 그리고 매일매일 생산되는 달걀을 원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들은 산란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오르핑턴을 화이트 레그혼과 교배했습니다. 생산 수준을 더 높이기 위해 로드아일랜드 레드 혈통을 도입했습니다. 크기와 체력을 보강하기 위해 랑샨과 미노르카의 유전자를 통합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대부분의 사육가가 하지 않는 일을 했습니다. 바로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대를 이어 계절마다 그들은 의도적이고 집요한 공학적 설계를 실천했습니다. 자원을 가장 적게 소비하면서 가장 많은 달걀을 낳는 암탉들만을 선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농사가 아니라 완벽을 향한 세대를 이은 헌신이었습니다. 1902년에 이르러 뉴사우스 웨일스의 호크스베리 농과대학에서는 기록된 역사상 최초의 공식 산란 대회가 열렸습니다. 11개의 칸에 담긴 서로 다른 품종들이 동일한 사료와 물을 받으며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했습니다. 당시에는 아직 품종 개량이 덜 된 상태였던 블랙 오르핑턴들이 상위 13위 중 7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사육가들은 여전히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1922년 가금류 세계가 이전에는 본 적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빅토리아주 질롱에서 열린 주요 산란 대회에서
단 6마리의 오스트랄로프 암탉 한 무리가 365일 연속으로 무려 1885 7개의 알을 낳았습니다. 이 수치를 계산해 보면 암탉 한 마리당 연간 평균 3개의 알을 낳은 셈입니다. 이것은 인공 조명, 온도 조절 헛간, 보조제, 호르몬, 그리고 어떤 종류의 의약품 도움도 없이 달성된 결과였습니다. 군중은 믿기지 않는 듯 침묵에 빠졌습니다. 바로 다음 대회에서는 단 한 마리의 암탉이 12개월 동안 혼자서 347개의 알을 낳았습니다. 나중에 유명한 번스 번스, 혈통의 한 새는 그 기록을 354개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느 해에 이제는 거의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한 마리의 새가 나타났습니다. 그 새는 365일 동안 364개의 알을 낳았습니다. 그것은 단 하루를 제외하고 1년 내내 매일 알을 하나씩 낳은 것입니다. 여기에는 실험실도 개입되지 않았고 특별한 대우도 없었습니다. 그저 햇빛과 풀밭의 벌레, 그리고 주방 찌꺼기를 먹으며 탁 트인 목초지에서 자란 호주 암탉일 뿐이었습니다. 이 새를 완벽의 정점으로 끌어올리는 데는 5가지 주요 혈통이 기여했습니다. 그레이엄, 번스, 크리스티, 베르텔스마이어, 그리고 드루잇입니다. 이 사육가들은 각자 조금씩 다른 길을 걸었지만 모두가 똑같은 집념을 공유했습니다. 그들은 땅이 이미 공짜로 제공하는 것 외에는 주인에게 단 한 푼의 비용도 들지 않게 하면서 온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암탉을 원했습니다. 역사 속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전 세계가 이 성취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산업이 개입했습니다. 정말로 불쾌한 부분을 논의하기 전에 왜 이 정보가 그토록 희귀한지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주 우리는 식품 산업, 농업 산업, 그리고 상업적 농업계가 여러분이 알지 못하기를 바라는 것들을 조사합니다. 우리는 가업형 헤리테이지 품종, 이친 사육 방식, 그리고 실제 달걀이 정말 어떻게 생겼는지를 살펴봅니다. 오늘날 전 세계 가금류 산업의 가치는 연간 3,200억 달러가 넘습니다. 갇혀있는 닭들에게 곡물을 팔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사료 산업만 해도 그 위에 2천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추가로 창출합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간단한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가업형 암탉이 그저 탁 트인 목초지로 걸어나가 스스로 먹이를 찾아 먹을 때 저 2천억 달러 규모의 사료 사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적으로 강인한 품종이 거의 병에 걸리지 않는다면 제약 및 수의학 산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허받은 하이브리드 닭을 파는 유전자 회사들이 오픈소스 가업형 품종이 실제 현장에서 자신들의 모든 제품보다 성능이 뛰어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수십억 달러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수십억 달러의 손실에 직면한 산업은 가만히 앉아 있지 않습니다. 오스트랄로프의 현실은 여러분이 그녀에게 특허를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새는 이 행성의 어떤 기업에도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녀가 먹이를 찾는 목초지나 풀, 벌레, 햇빛에도 특허를 낼 수 없습니다. 그중 어느 것도 지적 재산권이 아닙니다. 상점에서 단 한 가지도 사지 않고 닭을 기르는 방법에 대해 조부모님이 머릿속에 간직했던 지식에도 특허를 낼 수 없습니다. 특허를 낼 수 없는 것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은 이윤을 창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윤을 창출할 수 없는 것은 대체됩니다. 결과적으로 산업은 오스트랄로프를 코니시 크로스로 대체했습니다. 이 새는 유전적으로 너무 극단적이어서 단 6주 만에 도축 체중에 도달하고 자연 번식이 불가능하며 10주 이상 살면 장기 부전으로 죽게 됩니다. 그들은 탁 트인 목초지를 닭들이 평생 햇빛을 보거나 실제 흙을 만져보지도 못하는 온도 조절형 공장식 헛간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들은 주방 찌꺼기와 찾아낸 곤충들을 매주 프리미엄 가격으로 판매되는 50파운드짜리 콩 옥수수, 혼합 사료 자루로 대체했습니다. 그들은 할머니의 지식을 모든 사람으로부터 모든 것을 영원히 사야만 하는 시스템으로 대체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스트랄로프라는 이름조차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전략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산업이 계산에 넣지 못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새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스트랄로프는 옛 특성들을 계속 선별해온 소규모 가업형 사육가들이 지키는 뒷마당의 무리들 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질문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자급자족 농가들과 함께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정보가 다시 돌아오면서 이 새도 복귀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들을 기르고 싶다면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대형 상업용 부화장이 아닌 실제 가업형 사육가를 찾으십시오. 생산성과 강인함을 적극적으로 선별하는 사람을 찾으십시오. 가축보존협회, The Livestock Conservancy는 이 목적에 정말 유용한 사육가 명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단계, 그들에게 땅을 주십시오. 작은 뒷마당이라도 충분합니다. 핵심은 풀, 흙, 곤충, 그리고 실제 햇빛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헛간용 새가 아니라 먹이 사냥꾼입니다. 그녀가 타고난 본연의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3단계, 사료를 단순하게 유지하십시오. 효과적인 기본 배합은 에너지를 위한 분쇄, 옥수수나 밀 60%, 동해 등의 유춘기나 씨앗에서 얻는 단백질 20%, 정원의 신선한 채소나 주방 찌꺼기 10%, 그리고 으깬 굴 껍데기나 말린 달걀 껍데기에서 얻는 칼슘 10%로 구성됩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비싼 브랜드 사료 자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4단계, 필요하지 않은 것을 사는 일을 멈추십시오. 깨끗한 물과 기본적인 거처가 있고 목초지에 있는 건강한 오스트랄로프는 평생 거의 모든 하이브리드 품종보다 더 많은 생산량을 낼 것입니다. 그녀는 겨울 내내 계속 알을 낳을 것입니다. 스스로 변가리를 기를 것입니다. 6년에서 10년을 살며 그 기간 내내 달걀을 생산할 것입니다. 이 지식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마당에 잊힌 구석에서 여전히 땅을 긁고 있는 모든 오래된 가업형 무리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짜 달걀 맛이 어떤지 여전히 기억하는 모든 노인들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점에서 산 달걀을 창백하고 묽은 모조품처럼 보이게 만드는 진한 오렌지색 노른자 속에 그 지식이 담겨 있습니다. 산업은 여러분이 어둠 속에 머물기를 바랐지만 오스트랄로프의 부활은 진실이 영원히 숨겨질 수 없음을 증명합니다. 이 품종을 선택함으로써 여러분은 여러분을 상업적 제품에 의존하게 만들도록 설계된 시스템으로부터 독립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의 도둑맞을 뻔했던 농업 역사의 한 조각을 되찾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뒷마당에 있는 새들이나 식탁 위에 음식을 보는 방식을 바꾸었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우리는 산업이 그토록 묻어버리려 했던 역사와 진실을 발굴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업이 정해준 길을 따르는 것을 멈추고 더 자급자족하는 미래의 씨앗을 뿌릴 때입니다. 우리가 이 잊힌 보물들을 계속해서 발견해 나가는 과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역사의 다음 장이 재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그것은 오늘부터 여러분의 땅과 삶에 대한 생각을 바꿔 놓을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